재활병원 VIP실 복도 끝 작은 창문 하나만 겨우 뚫린 방. 그 안에 갇힌 건 죄인이 아니었다. 72살 김순자 여사 바로 내 시어머님이었다. 면회 금지 팻말이 붙어 있었고 간호사들은 나를 보자마자 시선을 피했다. 뭔가 이상했다. 아니 처음부터 이상했다. 시어머님이 입원한 지 석 달째 남편조차 병원 측 규정이라며 나를 막았으니까. 그날 나는 규칙을 어겼다. 몰래 건넨 봉투 하나. 그 안에는 시어머님의 떨리는 손으로 쓴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시동생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 봉투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던 걸까? 하지만 이후 드러난 진실은 모두를 무너뜨렸다. 내 이름은 박미경, 올해 56이다.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고 남편 이재훈과의 사이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내 시어머님, 즉 남편의 어머니 김순자 여사에 대한 이야기다. 시어머님은 경상도 출신의 강단 있는 분이었다. 평생 남편 없이 두 아들을 혼자 키웠다. 큰아들이 내 남편 이재훈이고 작은 아들이 이재성, 그러니까 시동생이다. 시어머님은 50대 초반에 이미 남편을 여의고도 꿋꿋이 일어섰다. 식당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낸 분이다. 그런 분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은 건 작년 가을이었다. 형수님,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시동생 이재성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나는 그때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오히려 담담해진다고 알았으니까. 시어머님은 큰 병원에서 일주일간 치료를 받고 곧 재활병원으로 옮겨졌다. 재활병원은 시동생이 직접 골랐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곳이었는데 시설이 좋다며 VIP실을 잡았다고 했다. 한 달에 500만 원이 넘는 곳이었다. 재성이가 다 알아서 한대요. 어머니한테 잘하려고. 남편은 그렇게 말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시동생이 효자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리면 늘 시동생이 먼저 받았다. 직접 통화가 되더라도 시어머님 목소리는 늘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미경아, 나 괜찮다. 걱정 마라. 그 말이 왜 그렇게 공허하게 들렸을까? 어느 날 나는 직접 병원을 찾아갔다. 그런데 간호사가 나를 막았다. 보호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요. 이재성 보호자분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보호자가 시동생 혼자였다. 큰아들인 내 남편도 이름이 없었다. 뭔가가 잘못되고 있었다. 분명히. 그 뒤로 2달이 흘렀다. 남편에게 이야기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다. 재성이가 전담해서 어머니 케어하겠다는 거잖아. 형한테도 말했고. 잘하고 있다는데 뭘. 남편은 바빴다. 회사 일로 매일 밤늦게 들어왔다. 시어머님 문제를 꺼낼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가 없었다. 어딘가 이상한 그 느낌이 뱃속에 납덩이처럼 박혀 있었으니까. 어느 수요일 오후 나는 혼자 재활병원을 찾아갔다. 면회 신청을 하니 역시 거절당했다. 그런데 잠시 기다리는 사이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시어머님이 예전에 자주 말씀하시던 병원 자원봉사 할머니 오 여사님이었다. 아이고, 큰며느리 아니가. 오랜만에 왔네. 오 여사님은 나를 알아보셨다. 나는 조용히 부탁드렸다. 시어머님께 봉투를 하나만 전달해 달라고. 그 안에는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시면 여기 번호로 연락 주세요. 미경 올림. 그리고 내 휴대폰 번호. 이틀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떨리는 목소리. 미경아, 나다. 시어머님이었다. 목소리가 너무 작고 가늘었다. 마치 누가 들을까봐 겁을 먹은 것처럼. 어머니 어디서 전화하세요? 왜 이렇게? 다른 환자 방에서. 시간 없다. 미경아, 나 집에 가고 싶다. 재성이가 나를 여기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같다. 내 통장이랑 도장이 다 없어. 그 한마디가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어머니 통장이요? 응. 재성이가 병원 수속할 때 필요하다고 가져갔는데 아직도 안 돌려줘. 그리고 내 친구들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더라. 내가 치매 증상이 있다고 했다는 거야. 미경아, 나 치매 아니다. 정신 멀쩡하다. 전화는 갑자기 끊겼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떠올렸다. 시동생이 얼마 전에 시어머님 명의로 된 건물 이야기를 꺼냈던 것을. 경상도에 작은 상가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시동생이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났다. 당시엔 의심하지 않았다. 이제는 달랐다. 나는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예상했던 대로 처음엔 믿지 않았다. 재성이가 그럴 리 없어. 내가 오해한 거야. 하지만 내가 시어머님 전화 내용을 설명하자
남편의 표정이 조금씩 굳기 시작했다. 통장을 안 돌려줬다고? 남편은 그날 밤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처음엔 평범한 안부처럼 시작했지만 중간에 통장 이야기를 꺼냈다. 전화기 너머 시동생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게 들렸다. 형,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형수가 뭐라고 했어? 시동생은 날카로웠다. 남편이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다음 날 우리 부부는 함께 병원으로 갔다. 이번엔 남편 명의로 보호자 면회 신청을 했다. 거절당했다. 위임장이 없다고 했다. 큰아들인 남편도 거절당하는 게 말이 되냐며 남편이 버텼다. 신랑이 끝에 원장님과 면담을 하게 됐다. 원장님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환자분의 주 보호자가 면회 제안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로서는 보호자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환자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다. 원장님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사실 어머님께서 몇 번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분이 어머님의 판단 능력에 대한 소견서를 제출하셨고 그 내용이 판단 능력 소견서요? 나는 직감했다. 시동생이 어딘가에서 서류를 만들어 시어머님을 법적으로 무력화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 소견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어머님이 인지기능 저하로 독자적 판단이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서명한 의사는 시동생과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라고 했다. 이거 허위 서류 아닙니까? 남편은 부들부들 떨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날 병원을 나오며 나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처음으로 남편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가 중얼거렸다. 재성이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나는 알 것 같았다. 시어머님 명의 건물, 통장, 도장,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간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다. 남편은 어머니 부동산 등기 열람을 신청했다. 그리고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경상도 상가 건물의 소유권이 이미 이재성 시동생 앞으로 넘어가 있었다. 이전 날짜는 시어머님이 재활병원에 입원한 지 딱 2달 후였다. 위임장도 있었다. 서명도 도장도 시어머님 것이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장모님의 자발적 서명이었을까? 판단 능력 없다는 소견서가 있는데 어떻게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을까요? 내가 물었다. 법무사는 고개를 저었다. 소견서는 이전 등기 이후에 작성된 거네요. 순서가 바뀐 겁니다. 먼저 등기를 치고 그 다음에 서류를 만든 거예요. 우리는 경악했다. 계획적이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울었다. 48살 남자가 조수석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는 차를 세웠다. 재훈 씨, 우리가 어머니 더 일찍 챙겼어야 했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나도 울컥했다. 사실 우리도 완전히 결백하지는 않았다. 바쁘다는 핑계로 시동생이 잘한다는 말을 믿으며 어머님을 너무 오래 방치했던 건 사실이었으니까. 그날 밤 시동생에게서 연락이 왔다. 우리가 법무사를 찾아간 걸 알아챈 것이다. 형, 오해하지 마. 어머니가 직접 나한테 주신 거야. 나 혼자 어머니 다 모시는데 형은 뭐 해줬어? 어머니가 나한테 고마워서 주신 거라고. 전화기 너머 시동생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형제라는 사실이 발목을 잡았다. 어머니라는 존재가, 가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들었다. 나는 남편 대신 말했다. 재성 씨, 어머니한테 직접 확인받을 거예요. 어머니 본인 입으로. 전화가 끊겼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시동생은 어머님의 병실을 다른 층으로 옮겨버렸다. 우리는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이의를 제기했다. 동시에 어머님의 자유를 되찾기 위한 가처분 신청도 했다. 보름이 지났다. 법원에서 어머님을 직접 면접하겠다는 통보가 왔다. 판사가 직접 병원을 방문했다. 시동생은 당연히 반대했지만 법원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어머님은 판사 앞에서 또렷하게 말씀하셨다. 저는 치매 아닙니다. 저는 제 통장이랑 도장을 제가 원해서 준 게 아닙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시동생은 결국 소유권 이전 과정의 위법성에 대해 법적 조사를 받게 됐다. 건물은 원상복구 절차에 들어갔다. 어머님은 병원에서 나오셨다. 시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시던 날 나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시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이었다.
어머님은 밥상 앞에 앉으셔서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미경아, 내가 평생 재성이만 더 챙긴 것 같아서 그 애가 나를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눈물 한 방울이 어머님 뺨을 타고 내려왔다. 재성이도 잘못 자란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거 아닐까. 결국은 내 잘못이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식을 탓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을 탓하는 어머니. 그게 더 가슴이 아팠다. 시동생은 그 뒤 한동안 연락을 끊었다. 남편은 법적으로 처리하되 형제의 연을 완전히 끊지는 않겠다고 했다. 어머니가 그것을 원하셨으니까. 봄이 왔을 때 어머님은 텃밭에 상추를 심으셨다. 재활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한쪽 손이 불편하셨지만 그래도 씨를 하나하나 심으셨다. 이 나이에도 봄이 오는구나. 어머님이 혼자 중얼거리셨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아챘다. 너무 늦게 달려갔다. 하지만 그래도 봄은 왔다. 늦었어도 왔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사랑은 늘 너무 늦게 온다는 걸. 하지만 늦게라도 오는 사랑은 아직 사랑이라는 걸.